문틈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애의 서명만 위조하면 3억 빚이랑 집은 전부 우리 차지가 될 거야. 그 차가운 계략은 제 세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들은 제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리고 제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35입니다. 남편 이민준 씨와 결혼해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산지 5년째 되는 해였죠. 그날은, 네,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날은 화창한 6월의 토요일이었습니다. 시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여동생인 민서가 강남의 화려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리던 날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조명이 터져나오는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들이 샴페인 거품처럼 피어오르던 곳, 저는 그곳에서 하객들을 맞추며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님은 가장 상석인 VIP 테이블에 앉아 계셨죠. 그곳에는 어머님이 평생 체면을 걸고 모시는 귀한 손님, 김 회장님 내외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오늘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우아하고 품위 있는 혼주가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 바람에 흠집이라도 낼까 조심하며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갔습니다. 행여나 실수할까 봐 발걸음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죠. 사건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객들에게 드릴 와인을 쟁반에 받쳐들고 어머님 테이블 근처를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아주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을 막아서셨죠.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채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당신의 와인 잔을 집어 드시더니 망설임 없이 제 얼굴에 그대로 끼얹으셨습니다. 촤악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액체가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제 흰 블라우스 깃을 적시고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비릿한 포도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순식간에 시끄럽던 연회장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이 섞인 수백 개의 눈동자. 제 귓가에는 제 심장이 쿵, 쿵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가난뱅이.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칼이 되어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하녀처럼 쟁반이나 들고 나다니게. 오늘 내 체면을 아주 바닥에 떨어뜨리는구나. 어머님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아니면 수치심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놀라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하지만 어머님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 이 꼴이 된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에 묻은 와인을 닦아냈습니다. 침착하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저는 어머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보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곧장 어머님의 가장 귀한 손님, 김 회장님이 앉아 계신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또각, 제 구두굽 소리가 텅 빈 연회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회장님 앞에 멈춰 선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부족하여 어머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귀한 자리에 누를 끼쳤으니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말은 크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연 회장 아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팔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딱딱한 표정으로 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이내 시선을 돌려 제 시어머니를 차갑게 쏘아보셨습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 수많은 시선을 등 뒤로 받으며 연 회장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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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분했습니다. 그렇게 문을 나서던 순간 문득 제 머릿속에 지난 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어머님을 처음 뵙던 그날부터 시작된 보이지 않는 상처들로 가득했던 시간들이 말입니다. 남편 민준 씨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회사에서 동료로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성실한 모습에 제 마음이 열렸죠.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게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시어머니를 처음 뵙던 날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첫 만남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값을 매기는 듯 차가웠습니다. 춘천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는 저희 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제가 가진 것이라곤 작은 월급 통장뿐이라는 사실을 아셨을 때 어머님의 입가에는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를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20평 남짓한 볕이 잘 드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정성껏 꾸몄습니다. 하지만 처음 집들이를 하러 오신 어머님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웃음을 치셨죠. 에고, 닭장도 이것보단 넓겠다. 내 아들이 이런 데서 사는 꼴을 보려고 평생 고생한 게 아닌데. 그 한마디에 집을 꾸미며 느꼈던 제 모든 설렘과 행복이 찬물을 맞은 듯 식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님은 사사건건 저를 당신 친구분들의 잘난 며느리들과 비교하셨습니다. 내 친구 아들 며느리는 이번에 의사라더라. 남편 병원 개원하는데 든든하게 힘이 되어준다지. 누구네 며느리는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라 아들 차를 외제차로 바꿔줬다더라. 그럴 때마다 저는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저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명절에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가면 어머님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한쪽에 밀어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이런데 돈 쓰지 말고 너희나 잘 살아라. 그 말 속에는 어차피 비싸고 좋은 것도 아닐 테니라는 가시가 숨어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너무 힘들어 남편에게 털어놓으면 그는 늘 제 등을 토닥이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도 아기는 없으셔.
그냥 옛날 분이라 그러니 당신이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감정을 죽이고 제 목소리를 지우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어머님 앞에서 저는 늘 웃는 얼굴의 죄인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이 말들이 제 입에 딱지처럼 붙어버렸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저는 매 순간을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제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가씨, 민서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은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기세였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결혼식장이 정해지고 집안은 온통 결혼 준비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의 지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아, 넌 회사 일도 한가해 보이니 결혼 준비는 내가 좀 도맡아라. 예식장 예약부터 스튜디오, 드레스, 혼수, 예단까지 목록을 줄 테니 내가 알아서 처리해. 그것은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제 직장 일이 있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수십 가지의 임무를 던져주셨고 저는 마치 그 집의 고용인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어머님은 단칼에 자르셨습니다.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렇게 시동생의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제 어깨를 짓누르는 짐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혼식 날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이 단순히 고된 일이 아니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모욕일 줄은 말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뛰쳐나온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려도 못 들은 척, 제가 식사를 차려도 수저 한 번 들지 않으셨죠.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와 어머님 눈치를 번갈아 보며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미안하다고 속삭였지만 차마 어머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다리던 것은 잔잔함이 아니라 더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나흘쯤 지났을까요? 저녁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어머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둘 다 여기 앉아보거라. 할 말이 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마주 앉은 소파의 가시방석 같은 불편함을 견디며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은 한참 동안 입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탁자 아래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봉투에는 KB은행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실은 내가 너희에게 말을 못한 게 있다. 어머님은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평소에 그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초조함과 불안함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내가 친구 말만 믿고 부동산에 투자를 좀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돈이 전부 묶여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았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일한 재산이자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다니요.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밀어놓으셨습니다.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굵은 글씨로 찍힌 숫자였습니다. 3억 원. 3억.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은 저와 남편이 평생을 꼬박 모아도 만져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까마득한 액수였습니다. 남편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저희랑 상의도 없이. 그 순간 어머님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불안한 기색은 사라지고 원망과 당당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럼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민서 결혼식 남들만큼 치러주려고 이 집안 체면 깎이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어머님은 손가락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가리키며 소리치셨습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라고. 민준이 애비가 남긴 이 집을 지키려면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책임.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대한 책임. 제가 알지도 못했던 빚에 대한 책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얗게 질린 남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충격에 빠져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또다시 침묵한다면 이 거대한 폭풍이 저와 남편의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라는 것을요. 와인을 맞았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위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습니다. 과연 서연 씨는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돈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은 차가운 전쟁터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어머님은 마치 제가 빚을 당장이라도 해결할 것처럼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춘천에 좀 다녀올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지쳐 보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3억 원이라는 숫자와 어머님의 원망 섞인 얼굴, 그리고 남편의 무력한 모습만이 떠다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딸의 얼굴이 반쪽이 된 것을 보시고 어머니는 금세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에고, 내 새끼. 무슨 일 있었구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식 날 있었던 일, 그리고 3억 원의 빚 문제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말없이 담배만 태우시던 아버지께서 제가 말을 마치자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사실분처럼 정직하고 과묵하셨던 아버지셨습니다. 서연아. 아버지는 제 떠리에 담배를 비벼 끄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속상한 건 알겠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잘 들어라. 법은 상식이다. 내가 서명하지 않은 빚은 내 책임이 아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만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게야? 그게 법이고 상식이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른이 어려우시면 자식된 도리로 도울 수는 있지.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너희의 선의로 하는 것이지 의무나 책임이 아니다. 그걸 혼동해서는 안 돼. 아버지께서는 제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부모의 잘못된 선택까지 전부 떠안는 게 아니란다. 내게는 이제 너와 민준 서방이 함께 꾸려가야 할 너희만의 가정이 있어. 그걸 지키는 게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큰 효도다. 알겠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짓누르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며느리이기 전에 박서연이라는 독립된 인간이고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린 아내였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미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긴 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얼마나 힘드실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가진 돈을 모으고 앞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어머님 생활비는 저희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에 잠시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명의로 된 그 빚을 법적 책임이 전혀 없는 제가 대신 갚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이치에도 맞지 않고 저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에서 안도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분노가 채웠습니다. 남편은 긴장한 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저를 뚫어질 듯 노려보시더니 이내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그리고는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님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요. 더 교묘하고 위험한 무언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저를 쌀쌀맞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러워 하셨죠. 어느 날 아침에는 제가 식탁에 앉자 제 앞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놓아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다. 미안하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과의 말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머님이 변하신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며칠 뒤 어머님이 혈압이 오르셨다며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걱정이 되어 어머님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님은 헬쑥해진 얼굴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은행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왔다. 대출금을 당장 갚기는 어려우니 기간이라도 좀 늘려달라고 빌고 왔어. 네, 어머님. 잘하셨어요. 우선은 건강부터 챙기세요. 저는 진심으로 어머님을 걱정했습니다. 어머님은 희미하게 웃으시며 머리맡에 있던 서류철을 가리키셨습니다. 은행에서 가족 동의가 좀 필요하다더구나. 복잡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데 가족들도 알고 있다는 그런 간단한 확인 서류라고 하더라. 어머님은 끙 하는 소리를 내며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내가 몸이 이래서 직접 가질 못하니 내가 이 서류에 서명만 좀 해서 은행에 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습니다. 경석에 누워 앙상한 손으로 서류를 내미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철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어머님.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서류를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앞부분은 정말 어머님 말씀대로 대출 정보가 적힌 평범한 서류들처럼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류 뭉치 중간쯤에 다른 서류들과는 조금 다른 양식의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맨 위에 적힌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연대보증계약서. 그 5글자가 제 눈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연대보증. 그것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을 선 사람이 모든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무서운 족쇄였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속여 3억 원이라는 빚의 족쇄를 제 발목에 채우려 하셨던 겁니다. 제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러움으로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에서 그 연대보증계약서 한 장만을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어머님과 남편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반듯하게 내려놓았습니다.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어머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애처롭게 저를 바라보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그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약서와 어머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에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서연이한테 더들 놓으신 거잖아요. 자신의 아들에게 정곡을 찔리자 어머님은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언제 아팠냐는 듯 그 눈빛에는 다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덫이라니.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내 아들 살 집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덫이란 말이냐. 어머니,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속여? 내가 누굴 속여?
쟤는 이 집안 며느리야.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하라는 것뿐이다. 어머님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악을 쓰셨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세 사람을 둘러싼 이 끔찍한 비극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이번에는 제게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래, 내 아들까지 저 애한테 아주 홀렸구나. 이 순진한 내 아들을 홀려서 어미한테 대들게 만들고. 어머님은 제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이 집에서 내쫓기기 전에 당장 그 서류에 서명하는 게 좋을 거다. 협박. 그것은 어머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아버님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민준 씨와 제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건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마치 화산 폭발 직전처럼 뜨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하셨고 남편과 저는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대로 포기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5년간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한창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죠. 무심코 화면을 켠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KB은행 박서연 고객님, 최숙자님 대출 3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잘못 본 것이라고, 스팸 문자일 거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발신 번호는 분명 은행이 맞았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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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눈앞에 그 서늘한 문장만이 제 모든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신 겁니다. 제 서명을 위조해서 은행에 제출하신 겁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아찔한 현기증과 배신감이었습니다. 어떻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을까? 저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문자의 내용을 말해주자 수학이 넘어 남편의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일단 퇴근하고 만나서 얘기하자.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의 물음에 저는 이미 답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침묵과 인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서초동에 있는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중년의 변호사는 차분한 얼굴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식 날의 모욕부터 연대보증 계약서, 그리고 어제 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죄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입에서 형사처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시어머니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모습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망설이시면 사모님은 3억 원의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되실 겁니다. 어머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모님 자신과 남편분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제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 즉시 은행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해당 보증계약이 사모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조된 서류로 체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님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가 내민 서류들을 받아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그래도 가족인데 이 하는 마음과 다른 한편에서는 여기서 물러서면 내 인생은 끝이다라는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왔을 때 서울의 하늘은 잔뜩 찌푸린 잿빛이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 같았죠. 저는 차가운 서류 뭉치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담긴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 가족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의 눈물 채널 구독자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길고 힘든 여정에 아직 저와 함께 걸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존재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지켜봐 주십시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희는 어머님께 은행에 함께 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는 내가 왜 거기 가? 라며 완강히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에 어머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결국 어머님은 마지못해 저희를 따라 나서셨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고 남편은 굳은 얼굴로 운전대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뒷좌석에서 아무 말 없이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고 계셨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박 변호사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곧장 굳게 닫힌 상담실 문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안에는 은행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서늘하고 무거웠습니다. 지점장은 저희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숙자 고객님, 그리고 박서연 고객님. 오늘 이 자리는 대출 연대보증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지점장 앞에 펼쳐놓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뢰인인 박서연 씨는 해당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제3자에 의해 위조된 서류입니다. 어머님이 발끈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듯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애가 직접 서명했어. 내가 똑똑히 봤는데. 하지만 어머님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어머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숙자 고객님, 잠시 진정하시지요. 저희 쪽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해당 계약서의 서명을 내부적으로 검토해봤습니다. 박서연 고객님께서 이전에 저희 은행에 제출하셨던 다른 서류의 서명과 이번 연대보증 계약서의 서명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지점장은 마지막 쐐기를 박듯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은행은 이런 문제를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만약 공식적으로 필적 감정을 의뢰해서 위조로 판명될 시 저희는 경찰에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 고발. 그 단어들이 상담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체면, 자존심, 그리고 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어머님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 어머님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테이블 위로 고개를 숙이며 아이처럼 목 놓아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70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오셨을 한 인간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망쳤어. 어머님은 끄끄 흐느끼며 거의 빌다시피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경찰에만 알리지 말아다오. 한 번만 눈 감아주게.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통쾌함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탱해온 갑옷이 벗겨진 채 상처투성이의 맨몸으로 울고 있는 한 늙은 여인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무너지는 모습을 외면한 채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한참 동안 어머님의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남편과 조용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생각을 읽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법적 다툼은 어쩌면 여기서 끝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무너진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더 힘들고 고된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은행에서의 그 일이 있은 후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행히 은행 측에서는 저희의 딱한 사정을 듣고 빚을 분할 상환하는 계획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한 셈이었죠. 하지만 집안에 내려앉은 절망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기둥이 뽑혀버린 사람처럼 어머님은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셨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도 나오지 않으셨고 어쩌다 마주쳐도 제 눈을 피하며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가셨습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쇠약하고 늙은 노인의 뒷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말도 없이 일터로 나갔습니다. 어떻게든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지친 몸으로 귀가한 남편은 다친 어머니의 방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시계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원망마저 희미해졌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연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흰죽을 쑤었습니다. 쌀을 정성껏 갈아 뭉근한 불에 오래도록 저어가며 끓인 아무런 간도 하지 않은 깨끗한 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쟁반에 받쳐 어머님의 방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어머님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놓아둔 죽은 몇 시간 뒤 제가 다시 가보면 늘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채로요. 저는 말없이 그 죽을 치우고 다음 날 아침이면 또다시 새 죽을 수어 같은 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저는 아침에 죽을 가져다 놓고 점심때쯤 비어있을 그릇을 치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빈 그릇만이 쟁반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 그릇을 들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가져다 놓은 죽 그릇은 매번 비워져 있었고 어머님의 방문 틈으로 아주 희미하게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유산처럼 간직해 오셨던 춘천에 있는 작은 땅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그 땅은 돌아가신 아버님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렵게 어머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땅을 팔아 마련된 돈으로 저희는 빚의 절반 이상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숨통이 조금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닫혀있던 어머님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아주 오랜만에 방 밖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부엌 입구에 서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해숙해진 얼굴, 붉게 충혈된 눈, 그 눈 안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감과 아주 희미한 미안함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어머님이 제 등 뒤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난 5년간 제 가슴 속에 얼음처럼 박혀있던 모든 응어리가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아주 작은 새싹 하나가 잿더미 속에서 고개를 내미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한마디 사과 이후 저희 집에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저희 부부는 여전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함께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남편과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어머님은 집에서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해 저희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나누는 소박한 대화 속에서 저희는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님은 평소보다 더 정성껏 저녁을 차리셨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가 끓고 따끈한 생선구이가 상에 올랐습니다. 저와 남편이 식탁에 앉자 어머님은 저희 앞에 수저를 놓아주시며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민준아, 그리고 서연아. 어머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 못된 시험이었고 못난 어미였다. 어머님의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서연아. 내가 평생 체면만 차리고 살다가 정작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걸 잃을 뻔했다. 돌이켜보니
나는 너를 처음부터 며느리로 본 게 아니라 내 체면을 세워줄 장신구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구나.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이기 이전에 내 소중한 가족인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정말 미안하고 그리고 고맙다. 이 못난 어미 곁을 떠나지 않아줘서 결국 어머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희 세 사람은 눈물 젖은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아픔과 서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는 따뜻한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어머님은 먼지 쌓인 앨범 한 권을 꺼내 오셨습니다. 남편과 아가씨의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한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저희는 앨범을 한 장 넘기며 처음으로 함께 웃었습니다. 사진 속의 뚱한 남편의 표정을 보며 웃고 촌스러운 옷을 입은 아가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강남의 화려한 웨딩홀이나 비싼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소박한 웃음소리 속에 있다는 것을요.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 길고 아팠던 시간들은 저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성장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짜 유산은 번듯한 집이나 돈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의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배웠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려는 가족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임을요. 옳은 것을 지키려는 그 용기가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물질이 중요해진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쉽게 눈이 멀고 길을 잃곤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시련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계산되지 않은 진실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여전히 작고 소박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차가운 침묵이나 가시 돋친 말들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 집의 작은 식탁 위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가족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온몸으로 지켜낸 평온입니다. 박서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끝내 용서와 화해를 통해 진정한 가족을 되찾은 그녀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서연 씨였다면 과연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언제나 한 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생각을 남겼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며느리의 눈물 채널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 이어질 더 깊은 인생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